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62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가정의 달 5월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문호 박경리 소설가의 문단 데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1회 한다상, 6회 호암상, 월탄 문학상을 수상하시고 금관 문화훈장을 수훈받으신 분입니다. 유명한 토지와 김약국의 딸들, 성녀와 마녀, 시장과 전장들 외 다수 소설을 쓰신 분인데 이분의 데뷔 이야기를 합니다. 김동리 선생님 추천으로 박경리.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여학교의 선배 언니가 아들 5을 데리고 살던 도남동의 선생님 본가에서였다. 가을이었던지 여름이었던지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장독대가 바로 코앞에 있는 마루에 비스듬히 걸터 앉은 선생님은 몸집이 짝달막하고 얼굴은 둥그스름했으며 책을 통해 상상해 온 문사하고는 거리가 먼 인상이었다. 선생님은 살기가 편치 않은 표정이셨고 성격이 활달한 언니 역시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우리는 좀 떨어져서 건너방 방문 옆에서 두 분의 내력을 아는 만큼 거북할 밖에 없었다. 우리라 한 것은 그때 내 친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간의 사정을 잠시 설명하자면 당시 친구는 큰 어장을 경영하는 부잣집 외며느리였으나 여자와 함께 뜬구름 같이 떠도는 바람난 남편을 찾아서 환도 후 상경하여 언니 댁 문간방에 새들고 있었고 나 또한 언니네 근처에서 새빵살이를 하며 상업은행 본점에 다니고 있었다. 피난간 고향에서 다시 만나게 된 친구는 글줄이나 쓰고 있는 내 비밀을 아는 유일한 존재로 상당한 수준의 독서가이기도 했다. 그는 선생님 댁에 새든 것이 마치 나를 위한 천재 일우의 기회인 양 흥분하고 기뻐했다. 사실 나는 문학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럴 처지도 아니었다. 전쟁으로 박살이 난 내 인생은 사방이 벽으로 꽉 막혀 절망의 밑바닥에서 시 같은 것을 끄적거린다는 자체가 사치였다. 어쨌거나 친구의 성하와 언니의 쉽지 않은 조력이라 했는데 5 아이들만 이어져 있었을 뿐 손소희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선생님은 생활비를 주기 위해 아이들을 만나보기 위해 일요일이면 잠시 다녀가시는 그런 행편이었으니 후배를 위한 부탁 같은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마루에 걸터 앉으신 채 원고 시가 2~3편을 읽으신 선생님은 어눌하게 상은 좋은데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뜻의 말씀을 하셨다. 냉정하게 쓰고온 것을 삼키듯 말씀하셨다. 나는 창피하여 눈앞이 캄캄해졌다. 황황히 언니 댁을 나서면서 친구와 언니를 원망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쓸데없는 일 꾸며서 무슨 망신이냐 싶었던 것이다. 그랬는데 얼마가 지나서 언니의 친구는 요란스럽게 나를 찾아왔다. 언니는 성공이라는 말을 했다. 언니가 보아온 바로는 수많은 문학 지망생이 찾아왔지만 작품에 관하여 가타부타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는데 작품이 되면 문예사롱으로 가지고 나와 보라 하시니 인정하고 길러보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언니와 친구는 축제 분위기였다. 그러나 나는 모르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무엇이 된다는 확신이 없었다. 전란을 겪으면서도 남편을 잃었고 그것도 좌익이니 부역이니 그 같은 꼬리표 달린 가족인지라 자유당 시절 그 멍해가 얼마나 가혹했겠는가. 지금은 내 자신조차 실감할 수 없을 지경이니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살고 싶었으며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던 것이다. 문해살롱은 당시 모윤수 선생님 소유인 빌딩 지하에 있던 다방이었다. 문인들의 근거지였기도 했는데 여성들은 별반 눈에 띄지 않았고 대부분 남성들이었다. 그리고 거의가 문인들이었다. 50년 전 한국 여성의 위치와 내성적인 내 성격 탓에 문해살롱은 낯설고 힘든 곳이었다. 그때는 나도 30 미만이었고 항상 나와 동행인 친구는 고전적 용모에다 그야말로 감들어지게 한복 옷맵시가 아름다웠던 여인이라 주목의 대상이 된 듯했다. 사롱에서 만나 뵙는 선생님은 한두 마디 말씀이 고작이었고 그것으로 우리는 쫓기듯 사롱을 나와 크게 숨을 내쉬곤 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시보다 소설을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셨다. 학교 시절 잡지에 응모하려고 일본어로 소설을 써본 일도 있고 해서 불안지대라는 제목의 단편을 써서 선생님께 갖다 드렸다. 원고를 보신 선생님은 평소와는 완연히 다른 태도로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소설을 쓰는 편이 낫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열심히 몇 작품을 계속 썼고 돌려받은 원고에는 철자뻑 꽂힌 곳이 많았다. 차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도 우리는 사롱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종환 선생님이 우리를 스케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문인들 사이에 돌리고 있었다. 나는 영문을 몰라 하는 친구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듯 치욕감에 몸이 떨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그리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젊은 날 나는 너무나 가파롭게 살았던 것 같다. 나 문학 같은 것 안 할래. 원고 모두 찾아다 줘. 말리는 친구를 우격다짐으로 선생님한테 보내고 원고를 찾아오게 했다. 그리고 문학을 단념하고 말았다. 이듬해 현대문학이 창간되었다. 나는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고향에 아이들과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조그마한 식료품 가게를 치렀다. 무더운 여름이었다. 동화책을 사주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서점으로 갔을 때 현대문학 8월호가 나와 있었다. 무심히 목차를 넘겨보기는 했으나 아이들 책만 사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언니 105 형제 중의 마지인 재홍이가 찾아왔다. 정갈인즉 현대문학사에 와서 원고료를 받아가라는 것이었다. 놀란 나는 서점으로 달려갔다. 불안지대라는 원래 제목은 계산으로 바뀌어 있었고 본명 대신 필명 박경리로 되어 있었으니 목차를 넘겨보았음에도 그것이 내 작품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것 하나를 남겨두셨다가 추천을 해 주신 것이다. 두 번째 흑흑백백으로 추천이 완료되고 소위 한국 문단에 등단했을 때 손소희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늦은 시간 조용한 다방에서 선생님은 작가 H씨가 도남동의 그 사람과 내 사이를 오가며 말썽을 만들어 내가 양자택일하라다 말씀하셨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진땀이 흘렀다. 어떻게 문단에 나왔다 하여 지금껏 가까이 지내던 분과 인연을 끊겠습니까? 선생님이 절 받아주시지 않더라도 할 수 없지요.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말했다. 박경리 씨들어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작하라는 거지. 그 후 도남동 언니와 손 선생님 사이에서 나는 적잖이 고초를 겪었다.
지금은 두 분 다 고인이 되었지만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그분들 성격 탓으로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양성적이며 솔직하고 마음 깊은 곳에는 따뜻함을 간직했던 그분들이 지금은 그립다. 1년에 두세 번 인사차 방문했던 선생님 댁에 발걸음을 끄는 것은 아마도 김약국의 딸들을 끝냈을 무렵인 것 같다. 그때쯤 언니는 선생님과 정식으로 이혼을 했으며 아이 5은 선생님 댁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었다. 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잘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이들도 모두 머리가 비상하고 저절로 자란 듯 수월하게 크는 것을 보아왔기에 오히려 편히 언니를 풀어주는 것이 된다고 생각했던 나는 인사차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고 언니가 신부 만들겠다고 한 셋째 무홍이만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를 선생님 댁에서 보는 것도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지만 나를 쳐다보는 무홍의 시선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불행한 엄마 생각을 했던지 나를 원망하듯 책망하듯 그 이후 나는 선생님 댁을 방문하지 않았다. 물론 이유는 그것만은 아니었다. 시장과 전장을 쓰면서 문을 닫아 걸었다. 외부와의 교류를 끊었고 토지로 이어지고 김지아와 딸 아이와의 결혼, 그것으로 인한 사건에 휘말려 숨이 가팠던 세월, 그리고 원주로 이사하고 선생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딸 애랑 함께 아산병으로 달려갔을 때 반듯하게 누워 계시던 선생님, 눈으로는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했지만 두 번째 청담동 댁을 찾아가 뵈었을 때도 여전히 선생님은 반듯하게 누워 계셨을 뿐 의식이 없으신 것 같았다. 선생님은 나름 내 문학을 세상에 내보내주신 어버이시다. 선생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박경리라는 작가도 작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제자로서 보답한 것이 털럭만큼도 없었기 때문이다. 옷 한 벌 지어드린 일이 없었고 밥 한 끼 대접한 일도 없으니 말이다. 선생님은 오늘 활동하고 있는 과반의 작가들을 길러내셨고 현대문학의 지평을 그으신 분이다. 참으로 위대한 작가, 위대한 스승이셨던 선생님, 배은망덕한 이 제자, 저 승에 가게 되면 그때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 주십시오. 이해타산이 난무하는 현실, 선생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잊혀져 가는 것도 슬픕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문담 데뷔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대작가 김동리 선생님과 박경리 선생님의 인연을 읽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폰 전용 앱,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또는 네이버 블로그 소리얼의 꿈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다시 실크로드 동단해로 대마도로 갑니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내 지방의 이시안에 대마도의 돌 문화를 대표하는 건물인 이시안의 돌 지붕 창고를 보기 위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우선 한글 간판이 들어옵니다. 일본에서 집안의 곡물, 의류, 도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고야라고 하는데 이 지방의 창고는 돌로 지붕을 이었다고 해서 이시아네라고 부릅니다. 산지가 89%인 산림지역, 식량의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대마도에서는 식량의 보관 문제가 보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 예로부터 많은 화재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대한해협이 면해진 서해안 지역인 이곳은 겨울이면 강한 계절풍마저 불었다고 합니다. 산지가 대부분인 대마도에 약간의 평지가 나타납니다.
곡식이 풍부하게 되는 고장이란 느낌이 많이 가는 곳이긴 해도 수많은 창고에 다 찰 만큼은 농장이 있는 건 아니었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 물어보니 아마도 수입해 둔 것도 이곳에 임시로 보관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 지역의 곡창지대이니 곡식을 쌓아야 할 창고의 지붕은 강풍에 대비하여 지붕을 튼튼히 해야 했을 것이고,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초가나 너와 지붕은 감당이 안 되었을 것이고, 당시의 제도도 농민은 기와 지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암 또는 사암이나 편마암 등으로 지붕을 얹었을 것입니다. 화재에 대비하여 본 건물과는 떨어진 곳에 지어졌다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시안의 지방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건축 양식입니다. 자연 환경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현장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건물들은 습기가 곡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 지면과 창고의 밑바닥에 바람을 잘 통하게 지면에서 약 50cm쯤 높이 올려 집을 지었습니다. 이를 고상식 구조라고 하는데 습기를 막아 곡식이 썩지 않게 하는 구조의 건축물입니다. 내부는 여러 가지 물건을 구역하여 각각 나누어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 위 돌 하나의 무게는 약 3톤이라 하며 지붕 전체의 돌의 무게가 100톤가량이라는데, 지붕이 얹어진 기반은 목조 건물이므로 무거운 돌 지붕을 지탱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몇 남지 않은 건물이 점점 사라져가고 퇴락해가는 현장을 보면서 새로 지은 궁궐처럼 덩그런 집, 기와집들, 그 평야 같은 곳에 심겨진 하얀 메밀꽃을 보면서 꼭 봉평 메밀꽃 축제에 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선가 이효석 선생님이 나타나서 자네 왔는가 하고 반갑게 맞아줄 것만 같은, 메밀 부침개 한 쟁반에 메밀 막걸리 한 사발쯤 들고 나올 것 같은 시골의 풍경이었습니다. 훨훨 독수리 한 마리 산 위를 높이 나릅니다. 그리고 쯔쯔자키 전망대 해상공원으로 갑니다.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우리나라도 보인다는데 까마득하니 보이지 않습니다. 대마도 여행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 대마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해협의 동쪽과 서쪽의 경계에 있는데 조류가 빠르고 암초가 많아 예부터 험한 항로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점점이 떠 있는 작은 섬과 바위들, 바다 저편의 하얀 등대가 그림 같은 우리나라 땅끝 마을 해남을 연상케 하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굴지의 어장이고 현재는 등대가 생겨 바다를 오가는 선박들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러나 보랏빛 구절초, 하얀 억새가 하늘을 그리고 바람을 타고 조선의 어리 파도의 철석입니다. 강하고 서늘한 바람에 모자를 벗길 것 같은 곳에서 바다를 보는 장엄한 광경은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수평선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듯합니다. 예전에는 포대, 관측소, 탐조 등을 설치하여 대마도 방어 요새의 거점이기도 한 곳이어서 지금도 해안을 따라 돌아가는 산책길에서 2차 대전 당시 화약고로 이용했던 시설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수 있다고 여기저기서 전화를 해보지만 막상 방해 전파 때문에 운이 좋아야 겨우 터진다고 합니다. 바람은 계속 속삭입니다. 현빈아, 도형아,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라. 어르신들도 나라 걱정을 더 많이 하세요. 일본의 모든 관광지는 고맙게도 단추를 누르면 한국말로 안내 멘트가 나와서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에게도 참으로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쯔쯔자키 지방의 슬픈 전설.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전설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일본 원주민들은 키가 작고 못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 여자들은 키가 크고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천황이 이 소문을 듣고 불원천리 이 지방까지 미인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과연 절세 미인을 만나 황녀가 되어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은 며칠간만 노모와 작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약속한 며칠이 지나도록 황녀가 되겠다고 천황을 따라간다고 기다리라던 그 여인이 나타나지 않아 찾아가 보았더니 그 여인은 이미 절벽으로 뛰어내려 이 세상을 하직한 후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적의 황녀가 될 수 없다고 살신성인한 백제의 왕족이 아닐까요? 이 지방 사람들은 아마도 백제 유민일 가능성이 많다고들 자기네들끼리 쉬쉬하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가을 산길에서 뱀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산을 돌아 내려오는데 월동을 준비하는 기다란 뱀 한 마리가 길게 누워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놈을 갈고 지나갈 수가 없어 피해서 다 지나가도록 버스는 가지 못하고 있는데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운전기사가 빵빵 하며 크락션을 울립니다. 그때서야 스물스물 길가 숲으로 기어가는 뱀. 벌써 두 번째 길게 누운 뱀을 봅니다. 대마도는 뱀이 많나 보다고 하니 원래 섬에는 뱀이 많다고 합니다. 울릉도에는 뱀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느 말이 맞는 건지요. 점심은 난정이란 곳에서 고구마 우동과 소라를 먹었습니다. 한적한 산속 식당에서입니다. 함께 온 손 대표가 모든 사람들이 마실 맥주와 소라를 샀습니다. 여행의 재미는 먹는 것에도 온다면서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도 복을 짓는 일이랍니다. 아이들의 엄마 두 분, 참으로 현명한 간호사 두 분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우동 국물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점심 후 자연공원에서의 한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모도시 자연공원. 아유는 은어이고 모도시는 돌아온다는 뜻이니까 은어가 회귀하는 곳입니다. 해맑은 정류천 위에는 정류교라는 흔들다리가 놓여 있어 아슬아슬하게 다리를 건너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리가 얼마나 낭만적으로 느껴졌는지 오금이 저리면서도 스릴을 느끼며 다리 아래 경치를 봅니다.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다리 바닥이 마루로 깔려 있어서 무서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그 주변 약 26헥타르의 수려한 대자연의 경관을 그대로 살린 멋진 공원입니다. 1.2km의 계곡에 놓인 주름진 너럭바위는 모두가 한 통의 커다란 화강암입니다. 굽이굽이 물이 휘돌아가며 작은 폭포를 만드는가 하면 작은 소를 만들어 한 사람씩 좋은 자리를 차지하여 발에 물을 담그고 앉았습니다. 대마도에서 유일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 이곳에서는 아무도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이미 신선이 다 된 느낌입니다. 제 룸메이트는 청류 계곡의 기슭에서 희귀한 사물들을 들여다보느라고 아주 행복한 표정입니다. 나도 나뭇잎 한 이파리를 떼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최희준의 하숙생 노래 가사 한 구절을 유성편으로 써서 물에다 띄웠습니다. 초록 잎새가 물결에 춤을 추며 흐릅니다. 아이들이 좋아라 뛰놉니다. 함께 온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옛날 해수에게 시를 외우게 해주었듯이
좀 넓은 초록 잎새 둘을 땄습니다. 원현빈 꿈이 흐르네. 김도현 꿈이 흐르네. 글을 써서 아이들에게 아래로 내려가서 자기 이름의 잎새를 잡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이름이 적힌 잎새를 보고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잎새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아이들의 꿈은 점점 여물어 갈 것입니다. 먼 대해로 그 꿈이 흘러 더욱 여물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추억이 소중한 꿈으로 남아 더 크고 분명하게 펼쳐지길 가만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림, 예설이나 내 손녀들의 이름이 적힌 잎새도 가만히 띄었습니다. 백앤 슈퍼마켓과 저녁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에 백앤 가게와 시내 여러 가게들을 살펴봅니다. 시장이란 곳은 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므로 재미있는 장소입니다.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화장품 케이스 몇 개를 사고 구멍이 큰 바늘 몇 쌈을 샀습니다. 눈이 나쁘니 자연 바느질할 기회를 미루게 되어서 구멍이 큰 바늘이 필요했습니다. 늘 사던 뜨개질할 실도 샀고요. 몽키 바나나를 사서 나누어 먹으려고 한 덩어리를 샀습니다. 초등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100엔이니 몇천 원어치 딱 그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즐거움이란 고작 그리고 저녁입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아테네의 백장미, 나나 무스코리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So goodbye, my love, till then, till the white rose blooms again. The summer days are ending in the valley, and soon the time will come when we must be apart. Now you must start your journey to the city and leave me till